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풀 거는 2016년도 4회차 노동관계 법규 요 문제 같이 풀 겁니다. 2016년 이전 것들은 문제가 되게 짧고 단답형이니까 간략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 위주로. 자, 일단 거기 81번부터 보시면 자, 이거 매번 설명드린 거죠, 이것도. 자, 지급안정법상, 자, 이걸 하려면은 적어도 신고나 등록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할 때, 외국에서 할 때, 유료로 할 때, 무료로 할 때, 이걸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우리나라 바뀝니다. 자, 국외에서, 두 가지 있죠. 자, 국외에서 무료 지급 소개라든가 유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국외로 갈 때는 무조건 장관입니다. 장관. 그리고 차이점은, 자, 무료로 갈 때는 그냥 신고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유료로 갈 때는 등록까지 해야 됩니다. 됐죠? 자, 다음에, 자, 국내 같은 경우도 똑같이 가시면 돼. 자, 국내도 무료, 유료 나눠가지고, 자, 보시면, 첫 번째, 요거는 기관이 장관이 아니고 그 소재지 행정관청에 가는 행정관청에. 자, 그런데, 자, 국내는 무료는 신고하면 되는데, 자, 국내 유료 갈 때는 신고가 아니고 이건 다 유료이기 때문에 둘 다 등록입니다. 등록.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여기 국내든 국외든 어디냐? 국내든 국외든 무료로 갈 때는 신고하면 되는데, 자, 국내든 국외든 유료로 갈 때는 둘 다 등록을 한다는 거. 되겠죠? 그리고 외국으로 갈 때는 장관한테 가는데 우리나라 내국으로 갈 때는 자, 행정관청에다가 신고 등록한다는 거. 요거 잘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자,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82번. 자, 건기법상 사업체가 파산 도산했다. 그러면은 다른 채권자보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먼저 보존돼야 되겠죠. 그때 자, 건기법상 사업체가 도산 파산했을 때 근로자들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이렇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요때 만약에 사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했다 또는 회생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이전 일단 3개월 동안의 임금. 물론 판례가 있긴 한데 판례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즉 최종 3개월치 임금. 우리 판례는 물론 기간상의 3개월입니다. 몰라야 될 것까지는. 두 번째는 자, 요거는 최종, 요거는 여러분 시험 보면 아닌데 3년간의 퇴직금. 요거는 건태법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건기법 하나에 있는 것은 재해보상금. 자, 내가 재해를 당했다. 그러면 재해보상금은 전액 자체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우선 변제니까 하나, 둘, 세 개. 그런데 요거는 건기법 아니니까 이거 빼고, 요거 건태법. 두 개 찾으면 돼. 보시면 최종 3년이 아니고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요거죠. 나머지는 순서가 뒤로 밀리는 거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순서가 얘들이 최우선이고, 최우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 조세, 세금, 조세나 공과금. 요게 있고, 다음에 동산에 관한 질권,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즉 담보채권. 여기까지 안 나올 텐데 여러분한테는 담보채권이 있으면 얘들의 순서는, 자, 세금을 부과한 날, 세금 부과일. 자, 국세청에서 난 세금 날라오겠죠. 그 날짜. 다음에 은행에서 잡은 담보채권, 요거는 담보 설정일. 요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 부과일이 설정일보다 앞선다. 그러면은 앞서는 조세 공간 문제 받아가고. 됐죠? 다음에 조세 공간보다 담보 설정일이 앞서더라. 그러면 담보 문제 받아가고. 요거는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게 최우선 변제되고 나서 나머지 임금채권. 즉 3개월 이후의 임금채권. 됐죠? 다음에 3년간 이후의 퇴직금.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다가. 그리고 나머지가 일반적인 채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뒷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최우선 변제되는 거 3개월치 임금, 그다음에 재해보상금 전액. 하나 더 간다면은 건태법에서 퇴직금. 요건 여러분 시험 보면 아닙니다. 됐죠?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쉬운 문제 이것도. 자, 넘어가시고 다음에 83번. 자, 고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상식 문제인데, 그러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느냐. 자, 그 내용인데 이 문제에서는 아닌 겁니다. 아닌 거. 자, 첫 번째, 육아휴직급여, 자, 육아휴직을 1년짜리 주면서 돈 준다 그랬죠. 다음에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까지 주는 거. 됐죠?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 다 있죠. 그죠? 그런데 직장 보육시설은 아니고 직장 어린이집은 있는데 보육시설에 관한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식에 따라서 주십시오. 이것들은. 그래서 직장 보육시설, 요거는 현재 없다는 거. 물론 요 이후에 우리나라에 뭐 직장 보육시설이 아니고 직장 어린이집이 들어왔는데 같은 걸 봐야 되느냐? 그거는 좀 애매한데, 근데 요거는 아마 법 개정 때문에 요대로 그냥 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 그다음에 출산 전 휴가에 대한 지원, 이것들이 고병법에 있더라. 그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애매합니다, 이건. 왜냐면 보육시설 이걸 직접적으로 없지만 직장 어린이집이 있거든, 어린이집이. 자, 그 정도 해두십시오, 이것들은. 자, 84번. 자, 근로의 권리죠. 근로의 권리. 아까 이것도 뭐 이때까지 한 것처럼, 자, 근로의 권리는 첫 번째 여성하고 연소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고, 특별 보호. 다음에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전물 군경의 유가족.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근로 기회. 요 두 가지를 두고 있더라. 그리고 여기 아니고 34조가 뭐 있는 거, 그거는 노인하고 청소년.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32조니까 요거 찾으면 돼. 보시면, 자, 근로 조건의 기준, 얼마 줄 거냐, 얼마큼 시기할 거냐, 이건 당연히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법률로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법률이 근로기준법. 네, 두 번째, 그러니까 신체 장애자, 장애인이 장애인. 그렇죠? 노인, 청소년, 장애인. 자, 이 사람들은 32조에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34조에 있습니다. 자, 우선적인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 것은 국가 유공자 등을 말하는 거고. 됐죠? 다음에 쉽게 나왔고, 다음에 여성 특별 보호, 다음에 국가는 보시면 고용 정진, 적정 임금은 노력이고 최저 임금은 반드시 시행해야 되고. 되겠죠? 뭐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되는 지문들입니다. 이것들 간단한 문제니까 이거 빨리 찍고 넘어갑시다. 특히 여성 소년, 다음에 노인 청소년 장애인, 요것만 찾으면은 정답은 쉽게 나옵니다, 보통. 자, 85번 가시면은, 자, 고평법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이것도 수없이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인데, 주로 매번 정답으로 나누는 게 횟수 문제입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1년에 몇 번? 1년에 1회 이상. 그래서 정답은 3번 보시면 교육은 연 2회가 아니고 1회. 분기도 아니고 연 1회. 그 나머지 보시면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 소규모겠죠. 근데 이 소규모에다가 성희롱 예방 강사를 데려오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교육, 그게 뭐냐? 벽 붙이는 거, 이것도 가능합니다. 됐죠? 왜냐면 교육받으려면 교육시설 맞춰야 되지, 강사 불러야 되지, 너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사업체는 홍보물 배포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 절차와 조치의 기준, 다음에 고충 상담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넘어가시고, 다음에 단순히 교육 자료 배포라든가 게시판 공지 등으로서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이 곤란하면은 그때는 예방 교육을 상고서 보면 안 되겠지, 당연히 상식에서. 됐죠? 그래서 주로 횟수가 잘 나오니까 연 1회 이상이라는 거, 1년에 한 번 받으면 돼, 그냥.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6번, 요것도 매번 나오는 거죠. 영세사업장, 즉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은,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지금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배제되는 것만 일단 지우면 돼. 그래서 배제되는 것은 첫 번째, 금전 관련되는 것들, 돈 문제 다 뺍니다. 다음에 해고 제한 범위 다 뺍니다. 다만 해고 예고 제도는 적용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돈 관련되는 것들, 휴업수당 돈 문제지, 이거 배제돼. 됐죠? 연차 유급휴가인데 이거 지금 잠깐 필요 없는데, 연차 유급휴가 이것도 돈 문제니까 이것도 배제됩니다. 됐죠? 근데 이거 보시면 해고 제한 범위에서 예고는 영세하더라도 해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영세하더라도 임산부는 보여줘야 돼. 영세하더라고 해서 임산부에 대해서 휴가를 제대로 안 준다, 이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것이니까, 자, 기억하고 리얼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여러분 지금 해설지에는 정답이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요건 오타입니다, 오타. 그래서 해설에 맞춰가지고 정답은 2번으로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 해설 수정하십시오. 1번이 아니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에 87번. 이것도 뭐 상식적인 문제인데, 자, 고용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자, 주로 나오는 게 얘가 되면 납니다. 일용 근로자. 우리는 얘기는 막노동꾼. 그러면 일용 근로자가 누구냐? 하루씩 근무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법에서는 일용 근로자는 매일 고용되고 그날 종료되는 거 아닙니다. 자, 일용 근로자, 우리 법에서 말한, 고용범에서 말하는 일용 근로자는, 자, 근무 기간이 30일이 안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일용 근로자입니다.
됐죠? 그래서 30일 또는 뭐 1개월 미만. 이 사람들이 일용 근로자지. 자, 그날 근무하다가 그날 가두는 거,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용어의 일용 근로자지 법상의 일용 근로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고용보험에서는 일정한 보험료를 내야지 보험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1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으로 가시면 되고, 나머지는 국어 문제죠. 자, 이직, 직무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이직이니까. 됐죠? 다음에 실업은 잘리는 거죠. 보시면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일하고 싶은데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게 실업입니다. 반대해서 하면은 일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취업할 의사가 없어. 이건 실업이 아닙니다. 되겠죠? 다음에 자, 실업을 인정하면 구직급여 등이 나오는데, 이때 실업을 인정한다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실업의 인정입니다. 너 실업인데 현재 실업인데 일자리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네? 그때는 구직급여가 나오겠죠. 됐죠? 자, 그런 국어적인 문제인데, 특히 이런 근로자는 하루짜리가 아니고 1개월 미만짜리를 말한다는 거, 요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다음에 88번 갑시다. 88번. 이것도 말장난 문제인데, 자, 고용정책기본법상 명시된 기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즉 고용정책, 우리나라 국민들의 고용정책을 짜는 기본 원칙에서 자, 명시된 기본 원칙,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용정책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에 관한 고용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 때 그 기본 원칙이 아닌 겁니다. 아닌 것.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근로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근로의 권리, 최대한 이걸 확보해 줘야 되겠죠. 기본 원칙이니까. 두 번째, 그리고 사업주한테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적인 고용 관리를 존중해 줍니다. 이거는 기본 원칙이니까 사회주의처럼 개입해서 사용자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의 따지면은 고용 관리를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틀리게 나오는 게 4번이죠. 보시면 사업주의 채용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 이거 불가피하다. 말 들어. 이건 사회주의지. 그죠? 우리는 자, 기본 원칙에서는 최대한 존중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니까 우리 말 들어.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고용정책은 효율적, 성과지향적 이런 방향으로 수립, 시행돼야 되는 거고. 됐죠? 상식 문제입니다. 이건 2번, 4번하고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자율적인 내용을 존중해줘라. 그렇기 때문에 제한 불가피에 따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뭐 국어적인 능력에서 보시면 되는 문제고. 자, 다음에 89번. 이것도 막 말장난 문제인데, 보시면 자, 고용정책기본법상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실업대책사업의 위탁을 받아서 실시할 경우에 이때 허용되는 자금 조성 방법이 아닌 것은, 보시면 자, 근로복지공단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실업대책사업, 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죠. 이때 필요한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여기 돼 있죠. 자, 첫 번째, 자, 당연히 정부 사업이니까 정부에서 보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정부에서 돈을 출연도 가능할 수 있어. 됐죠? 그리고 정부 외의 자들도 출연 보조가 원칙은 가능합니다. 됐죠? 특히 뭐 외국의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외국인, 이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거, 자, 그거 하려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해 준다? 얼핏 보면은 돈 문제니까 기재부 장관이 나와야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은 고용정책이죠. 고용정책은 누구 소관이다? 돈 문제는 맞지만 기본적인 소관은, 자, 이거는 당연히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승인해 주는 것은 기재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장관이 기재부랑 나중에 협의하겠죠. 됐죠? 그래서 승인해 주는 것은 그럴싸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해 주는 겁니다. 됐죠?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한 번 정도 보시면 다 맞추면 되는 문제는. 자, 다음에 90번, 이것도 매번 나오는 거죠. 자, 보험 자격 취득 상실. 보시면, 자, 고용보험법상 자, 피보험 자격의 취득하고 상실 관련해서 틀린 것인데, 자, 그 날이냐, 그 다음 날이냐, 이 구별하는 거지.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적용이 제외됐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받게 된 그 날부터 보험을 조회해주면 되겠죠. 됐죠? 1번 맞고. 두 번째, 자,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이미 고용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보험이 적용되는 거죠. 자, 뒤에 고용된 근로자 경우는 당연히 고용된 날이 아니고 고용되어 있다가 나중에 보험이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된 날이 아니고 보험관계 성립일, 그날 자격을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일단 잘못됐고, 됐죠? 된 날이 아니고 보험관계가 성립한 그날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자,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됐습니다. 빠진 거지. 자, 그때는 자,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가 된 그날 자격을 상실합니다. 맞는 말이고. 또 마지막, 자, 피보험자 이직했다. 그러면 이직했으니까 오늘까지는 여기서 보호되고 이직한 다음 날부터 상실하겠지. 그래서 이직한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한다. 맞습니다. 됐죠? 뭐 쉬운 문제니까 편하게 보시고. 자, 다음 91번. 뭐 이거는 그냥 버려도 상관없는 문제인데 보시면 자,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고용촉진이라든가 인력 확보 지원 시책, 인력 확보 지원 시책이 아닌 것인데 이거는 내용상으로 조문이 되게 길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버려도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여기 4번인데 이거는 편하게 보시고 내용이 설명하려면 길어지고 이거 설명하더라도 맞추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조문 하나에서 나열된 게 아니고 조문 여러 개에서 제목만 따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그냥 버리는 방향으로 가자. 혹시나 기억하려면은 틀린 지문, 업종별, 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냥. 됐죠? 뭐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문제가 아니고 입법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거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92번 파견법. 요것도 이제 매번 나오는 거죠. 자, 파견법 관련해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첫 번째, 파견 사업을 하려면은 파견 사업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겠죠. 허가 받으면 몇 년? 3년 동안 파견 사업 하는 겁니다. 맞죠? 네, 두 번째, 그리고 파견 사업주는 내가 허가 받았으면은 자기 명의로 내가 해야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타인에게 파견 사업을 행하게 거, 이게 명의 대여지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고. 됐죠? 다음 세 번째, 파견 사업주는 다 보낼 수 있는데 쟁의 중인 사업장에, 파업 중인 사업장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이게 노조법에서는 대체근로 금지라고 해서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대체근로 금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쪽에는 파견 근로자 보내면 안 됩니다. 보내면 형사처벌돼. 왜냐하면 이제 파업 중인데 그 사업에다가 파견 근로자 보내게 되면 파업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됐죠? 그래서 요거는 보내면 안 된다. 형사처벌된다. 됐죠? 마지막 보시면 그리고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즉 비정규직 쓰다가 정규직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때는 당의 비정규직인 파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무조건 고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사용자가 고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라. 됐죠? 비정규직 쓰다가 파견 근로자 쓰다가 그 업무에 정규직이 필요해. 그러면 이 근로자를 먼저 고용하면 좋은데 마음에 안 들면은 정규직을 따로 뽑아와라. 이게 가능합니다. 왜? 지금 고용 의무가 아니고 노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파견법은. 자, 다음에 93번. 요것도 뭐 직업안정법에서 매번 나오는 거지. 보시면 직업안정법상 안정기관의 장이 자, 사람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구인 신청하면은 원칙은 다 수리합니다. 근데 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당연히 구인자가 구인 신청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애매모호하면 안 구해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다 거부하지 못하고 받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 구인 신청 내용이 법령에 반해. 자, 내가 사람을 좀 죽여야 되는데 사람 좀 구해줘. 이런 경우는 거부하면 되겠죠. 됐죠? 거부할 수 있다. 다음에 두 번째, 자, 구인 신청의 내용 중에서 임금이 통상적인 근로 조건에 비해서 현저히 부적당하다 인정될 경우. 내가 지금 제조업하고 있는데 사람 좀 구해 주십시오. 근데 한 달 월급 우리는 50만 원 줍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세 번째, 자, 구인자가 구인 조건에 밝히기를 거부합니다. 사람 좀 구해 주십시오. 조건이 뭡니까? 자, 그건 내가 할 테니까 구해줘. 이런 것들도 당연히 거부하면 되겠죠. 됐죠? 자, 다음에, 자, 구인자가 일정한 자격증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회사는 인사관리 전문가가 필요한데 공인노무사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고용센터에서 직업 상담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이건 당연히 구인자가 정당하게 요건을 갖춘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건 뭐 암기할 게 아니고 상식에서 보시면 됩니다. 상식에서 국어적으로. 자, 우리 다음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근로기준 법령상 이행강제금이죠. 자, 이행강제금은 자, 부당 해고에 대해서 일단 구제 명령이 나왔는데 자, 구제 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형사처벌을 하다가 자, 이게 재형법정주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형사처벌 없앤 다음에 돈으로 강제하는 제도, 이게 이행강제금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하나씩 보시면은 첫 번째, 구제 명령을 받은 다음에 이행 기한까지, 자, 이행 기간은 30일이요, 30일. 한 달 내 이행 안 하더라. 자, 그러면은 사용자한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2천만 원. 그리고 1년에 최대 2번까지. 그러면 1년에 최대 4천만 원까지 가능하죠. 되겠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1년에 한 번, 2번까지 가는데 몇 년까지 가능하냐? 문제 되는데 요거는 그 다음 년도 2천에서 똑같이 2번이기 때문에 최대 4천 해가지고
2년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법 개정된 내용은 이게 3천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시행 날짜가 11월이니까 올해 시험에는 그냥 이 내용을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2천까지 부과한다. 맞는 말이고. 다음에 자, 그리고 이행강제금 제도는 자, 돈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은 자, 너 돈 때릴 거니까 빨리 이행해라. 이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자, 강제하기 전에는 적어도 60일이 아니고 한 달 전에 미리 문서로 경고해 줍니다. 사용자는 빨리 이행해. 안 하면 우리가 돈 때릴 거야. 라고 한 달 전에만 알려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60일로 되어 있는 2번이 틀렸고, 세 번째, 그리고 구제 명령을 한 날 기준으로 매년 2번까지 자,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이행강제금은 최대 2년은 초과할 수 없는 거고, 되죠? 투입니다. 투.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어렵게 나오면은 자, 만약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사용자가 이 부당 해고에 대해서 자, 근로자를 원직 복귀시키는 이행을 했다. 이행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그러면은 더 이상 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과되지 않아. 이행했으니까 단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강제금 이거는 끝까지 다 징수는 무조건 한다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4번은 여기 교재를 같이 보시면 그리고 근로자는 구제 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 기한까지 이행 안 해. 그러면은 이제 그 국가직 기관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근로자도 15일 내 이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는 자, 근로자도 이행 안 하면은 15일 내 이런 사실을 기관에다가 알려줄 수 있다는 거. 요거 15일 중요합니다. 15일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95번. 자, 파견법인데, 자, 파견법 보시면 자, 파견법상 자,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 이것도 여러분 정답지에는 4번으로 되어 있을 텐데 요거 오탈자입니다. 2번으로 수정을 하셔야 돼. 해설은 문제 없고. 자, 보시면 자, 파견 사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상으로 볼 수 있는 나이 어린 애들 못 받아. 됐죠?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 권한이 복권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문제가 있으니까 파견 사업 안 되겠지. 됐죠?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데 자, 집행유예가 안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형을 살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하자가 있으니까 파견 사업 안 되는 거고. 자, 다만 2번 보시면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이 이미 끝났습니다. 아니면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됐는데 그리고 나서 2년이 더 지나버렸어. 즉 문제 있는 기간이 여기 다 지나버리고 그리고 2년이나 더 지나버렸지. 그러니까 요 뒷부분부터는 파견 사업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여러분들 교재에는 지금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정답은 2번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탈자이거든요, 단순히. 자, 넘어가시고 다음에 96번 보시면 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몇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뒤에 기준 고용률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느냐. 기준 고용률이 사업의 경우별로 달랐죠, 그죠? 이때 그 기준 고용률은 몇 명 기준으로 가는 거냐 문제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소규모 사업장이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느냐 그 기준이 우리는 300명을 기준으로 갑니다. 됐죠? 그래서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그런 조문을 간다는 거.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이것도. 자, 다음에 97번 보시면 노동기본권, 근로상권에 대한 거지. 요거는 뭐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것도 그래서 뒤에 잘못된 것, 틀린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노동기본권, 근로상권입니다. 자, 이것은 전혀 제한할 수 없거나 자, 그 행사로 다른 기본권을 무한정 침해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는 당연히 아닙니다. 즉 내가 근로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 권리 막 침해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기본권은 헌법 31조 2항에 따라서 자, 이게 일정한 경우 제한이 가능합니다. 뭐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뭐 기본권을 위해서 일정한 경우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권리가 아니고 상대적 권리 불가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뭐 맞는 지문이 되겠죠. 97번. 두 번째, 자, 노동기본권의 행사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 즉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뒤에 비록 그 행위가 사용자에 대해서 민형사 책임을 구성하더라도, 즉 업무 안 하면은 손해배상 책임,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파업하게 되면 업무방해죄, 자, 이런 것들에 해당되더라도 우리 법에 따르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책임이 없다는 거, 이게 노조법 3조랑 노조법 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된다고 보는 거. 즉 정당한 파업하면은 손해배상 안 해줘도 돼. 그다음에 업무방해죄 처벌도 안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헌법에서
단결권, 노조 만드는 겁니다. 자, 단결권에 제한을 받는 근로자는 뭐 공무원, 주요 방산업체, 뭐 무기 만드는데, 자, 이쪽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자, 그러면은 공무원이나 방산업체 근로자들은 노조 못 만들느냐? 아니지. 노조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법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 법률이 정하는 자들만 근로 3권을 가집니다. 이때 이 법률이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근로 3권 가집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는 단체 행동권만 제한돼. 근로 3권 중에서 파업 단체 행동권, 파업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다음에 주요 방산업체, 뭐 무기 만들고 탱크 만드는입니다. 보통 화약 만든다, 한화에서 만드는 거고, 장갑차 만든다, 현대자동차 만드는 거고. 자, 그런 것들이 주요 방위 산업체입니다. 됐죠? 그러면 주요 방위 산업체는 뭘 못하느냐? 얘네들은 옛날에 우리 따지면 뭐 30대, 40대, 그렇죠? 그때 60, 70년대 파업하면은 이 주요 방산업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파업하게 되면 자기 사업장에 있는 물건을 가져 나오죠, 파업할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실제 파업할 때 장갑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물론 탄이 안 실린 장갑차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국가적으로 방산업체가 이제 제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야, 방산업체 이것들, 자,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자, 파업은 못하게라고 해서 얘네들은 단체 행동권만 없습니다. 됐죠? 결론적으로 공무원도 단체 행동권, 방산업체도 단체 행동권만 제한된다는 거. 물론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이 아니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모든 권리를 다 가집니다. 됐죠? 그러니까 단결권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리고 단체 교섭권을 가진 단위노조, 뭐 단위노조는 기업별 노조입니다. 자, 단체 교섭권을 가진 단위노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노조. 자, 이 노조가 만약에 복수로 설립되어 있더라. 현재는 둘 이상만 모이면 노조가 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안에도 노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단위 노조가 복수로 되어서 설립되어서 배타적인 교섭권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당연히 배타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A, B, C 노조가 있는데 너네만 교섭할 수 있어. 이게 배타적 교섭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도입해버리면 단위 내, 요 하나 사업장이죠. 현대자동차 내에서는 자, 개별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은 당연히 제한될 수가 있겠죠. 요게 현재 남아있는 게 복수노조 인정되면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은 가능하지만, 근데 교섭할 때는 그 중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사용자랑 교섭하는 겁니다. 됐죠? 자, 거기에 대한 간단한 지문인데, 물론 요 지문은 현재 창구 단일화 이전에 옛날에 만든 지문입니다. 어쨌든 현재 현행법에 따라더라도 요 지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거 더 설명하려면은 이것만 가지고 몇 시간 더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여러분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시면 돼, 이거는. 자, 다음에 근기법상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나중에 변경할 때 반드시 근로자한테 종이로 명시하고 교부까지 해야 되는 것. 자, 이거 우리 법 17조에 따르면 4가지 이렇게 연임 주소. 자, 연인의 주소는 반드시 서면에 써가지고 교부해주라. 이렇게 했죠. 다음에 자, 이거는 연차 유급휴가, 임금, 주휴일, 소정 근로시간, 이 4가지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좋은 거기 때문에 구성 항목, 지급 방법, 계산 방법. 그래서 구직인데 무릎자를 바꿔가지고 임금은 좋은 거다, 무지개. 이렇게 계약했죠. 그래서 연임 주소 무지개. 이것들은 근로계약 체결할 때 바꿀 때 반드시 서면으로 써서 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임금 구직이니까 맞고, 그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그다음에 소정 근로시간 남았지.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아닙니다. 됐죠? 뭐 이런 것들은 딱 문제 보자마자 서면 명시, 연임 주소 무지개 끝입니다. 그러면 단순 암기 사항들. 자, 다음에 99번 보시면은 자, 연령차별금지법인데 요거는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맞출 겁니다. 보시면 차별금지법에 따르면은 자,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자, 첫 번째 차별 문제니까 장관은 차별에 관한 기본 계획. 자, 기본 계획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5년마다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5년인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5년마다입니다. 5년마다. 다음에 자, 모집이나 채용 과정에서 연령상 차별을 당했다. 자, 내가 면접 보러 갔는데 나이가 많다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 차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다가 내용을 진정할 수 있느냐. 자, 노동위원회는 보통 신고해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을 한다. 그냥 알아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위원회라는 전문기관이 아니고 이때는 국가인권위원회 이쪽으로 갑니다. 왜? 진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권위에서 해당되는 단체에다가 일단 권고를 행하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연령 차별 당하면은 노동위원회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할 수 있다는 거. 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장관은 차별 때문에 시정명령을 받으면은 시정명령의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 장관이 너네 차별했으니까 이제 시정해.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얼마고 이행했어. 이행했어. 자료 내.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장관이. 마지막, 자, 피해자는 연령차별 행위를 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자, 피해 근로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장관한테 건지르면 되겠죠. 됐죠? 신고할 수도 있다. 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연령차별이 발생하면은 노동위원회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로 달려가서 진정한다는 거. 그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0번 보시면, 자, 개발법령상 요거 목적에 따른 훈련 분류인데 보시면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한답니다. 습득. 처음 배우는 거지. 습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성훈련입니다. 양성훈련. 자, 요거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가 향상이고 그 다음 단계가 전직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것도 매번 나오는 겁니다. 직업훈련 목적에 따라서는 양성, 향상, 전직훈련 이렇게 구별된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금 오답이 2개가 있으니까 해설지에 있는 거 그 2가지만 좀 수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